이 책은 균형과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안내서이다. 사실 만성질환을 치유하려면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저 약을 한 알 혹은 한 줌 먹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은 치유가 아니다. 진정으로 치유되려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것 전체가 우리의 성격을 구성하고 성격은 개인적 현실을 창조한다. 성격을 바꾸면 곧 개인적 현실을 바꾸는 것이다. 만일 건강이 신체적 편치 않음이 없는 상태라면 건강은 그저 편안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튼튼함 혹은 건강이란 야상의 꽃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잘 자라고 꽃을 피우는 것과 똑같은 자연적 상태여야 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플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균형에서 혹은 자연스러운 튼튼함 상태에서 벗어나게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큰 범위는 스트레스다.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는 감정적 스트레스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화학적 스트레스 요인도 함께 증가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식품 산업의 거대화와 편의를 추구하는 우리의 경향 때문에 우리는 값싼 화학 대체제 및 방부제가 들어간 음식을 더 많이 접하고 있다. 제철 음식이 아닌 먹을거리, 지역 음식이 아닌 먹을거리를 먹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수확한 것이거나 목적지로 배송된 지 2주 후에 가스로 고속 숙성 처리한 음식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우리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 및 인공사료와 호르몬, 항생제를 섭취한 동물들로 만든 축산물을 소비하고 있다. 이는 이 같은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먹는 모든 이에게 해로운 영향을 준다. 식품안전센터에 따르면 탄산음료로부터 스프, 크래커, 조미료에 이르기까지 슈퍼마켓 판매되어 있는 가공식품의 75% 이상의 유전자 조작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먹을거리에 들어있는 이러한 물질과 화학적 스트레스 요인은 우리 몸에 유해한 부담을 더한다. 소화체계는 혼란스러워하다가 병이 들며 면역체계는 해독작용, 회복작용, 재생작용을 멈추기에 이른다. 음식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소용품과 미용용품에 들어있는 해로운 화학물질도 호르몬을 교란시키며 어마어마한 양의 독소를 우리 몸에 추가한다. 즉 자연 성분과 진짜 먹을거리에서 멀어질수록 자연스러운 건강 상태에서도 멀어지는 것이다. 몸, 마음의 연결은 내적 환경으로 이는 신체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 들이마시는 공기 등 외부의 환경과 생활 습관적 선택들은 모두 우리의 건강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치유에 관한 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 마음속 생각과 가슴속 감정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 감정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어쩌면 그 영향은 식습관과 운동보다 심지어 약보다도 훨씬 더 클지 모른다. 우리는 몸이 정말로 자가 치유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이 내면의 강력한 치유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을 것이다. 기존의 의학은 저만의 역할이 있고 나는 신체에 대해 이렇게나 많이 알고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 그러나 몸, 마음 연결이 정말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운 세상 속에 무력한 희생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몸과 마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모두는 주변의 세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몸의 치유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세뇌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가능하며 이러한 진실이 드러날 때 우리는 힘 있는 선택들을 할 수 있고 매일을 가장 충만하게 살 수 있다. 우리 몸은 치유하도록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그 답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양자 물리학과 같은 과학의 새로운 발견으로 우리는 몸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양자 물리학 연구는 이제 우리가 장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물질은 사실상 진동하는 에너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에너지 파동은 생각과 의도에 의해 바뀔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후성 유전학에서의 새로운 발견들은 우리가 단순히 유전자의 희생양이 아니며 유전자는 그저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생각과 감정, 생활 방식의 선택을 통해 유전자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의학 모델에서는 이러한 신과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신과학에서는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것, 우리 몸 안과 밖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감정 및 생활 방식의 선택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염증은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거나 해로운 자극을 체내에서 제거하려는 면역 체계의 반응이다. 이 자가치유 메커니즘은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 있고 발적이나 부어오름, 통증, 가려움 등을 동반할 수 있다. 그러나 만성염증은 몸이 스스로 바로잡을 수 없는 체계상의 불균형을 말한다. 그것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자율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삶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되며 그래서 만성염증이 류마티즘 관절염, 크론병, 그 외 여러 가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치유에 있어 감정적 건강이라는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터 크론이 지적했듯이 신체에만 초점을 맞춘 종래의 치료법은 일정 기간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 감정적 요소를 함께 다루지 않는다면 질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암의 경우 늘 이런 사례를 보게 된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거나 정신적, 감정적 요인을 함께 다루지 않으면서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만으로 암세포를 공략한다면 암이 재발할 가능성은 아주 높을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만 아니라 에너지적으로도 영향을 준다. 현대과학은 고대의 지혜가 수천 년 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막 입증하기 시작했다. 즉, 감정은 에너지이며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막힌 에너지를 풀어내고 감정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치료법은 아주 다양하다. 레이키, 감정 자유 기법,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안구 운동, 민간 소실 및 재처리 요법, 침술, 기공, 호흡 운동, 최면 치료, 두개 청골 요법, 성스러운 약초 치료, 카이로프라틱, 소리 치료, 사이케이, 세타 치료, 차크라 치료, 접촉요법, 부유요법, 합토요법, 반사요법 등은 모두 내담자가 장애물을 내려놓고 치유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들이다. 감정적 장애물이 신체적 장애물이 된다는 이론은 왜 모든 전문가들이 용서와 내려놓음의 치유에 꼭 필요한 단계로서 언급하는지도 설명해 준다. 몸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고 나면 이제는 긍정적 감정을 쌓아 올릴 차례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면 몸속에 쌓여서 염증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긍정적 감정은 그와 반대의 효과를 가져온다. 즉, 몸의 에너지 상태를 치유의 상태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영화 시크릿에서 내게 강렬하게 와닿았던 이야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3개월 만에 저절로 병이 나은 유방암 말기 여성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강직성 척추염에서 자가 치유된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는 크게 웃을 때 강렬한 통증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 통증에서 풀려나기 위해 하루 종일 웃긴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10분 동안 배가 아프도록 웃고 나면 일종의 마취 상태가 되어 적어도 2시간은 통증 없이 잠잘 수 있다는 기쁜 사실을 발견했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결국 이 웃음 치료와 고용량 비타민C 정맥 주사를 통해 커즌스는 병에서 완치되었다.
어쩌면 웃음이야말로 최고의 명약인지도 모른다. 켈리 터너는 항암화학 치료를 받는 동안 스탠드업 코미디 영상을 본 암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불과 4시간 만에 코미디 영상을 본 그룹의 면역력 수치는 영상을 보지 않은 그룹의 수치를 한참 앞질렀다. 결과는 거의 즉각적이었어요. 켈리가 말했다. 이 그룹은 부작용도 훨씬 덜 겪었고 항암 치료 후 회복도 훨씬 빨랐습니다. 켈리는 긍정적으로 느끼기가 늘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난치병에 걸린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근본적 치유 생존자들이 나더러 세상의 확성기로 크게 외쳐주었으면 하고 바란다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늘 행복하게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라고 켈리는 말했다. 늘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아서 면역체계가 상하거나 암이 없어지지 않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자기 비난의 악순환일 뿐이죠. 그거야말로 면역체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치유에 이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운동과 같다. 매일 조금씩만 하면 된다. 켈리는 설명을 이어갔다. 제가 만난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몇 달을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하루에 적어도 5분만이라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자고 결심을 했다고요. 친구와 통화를 하거나 고양이를 꼭 껴안고 있거나 웃긴 영화를 보면서 말이에요. 단 5분이라도 부정적 사고 회로를 멈출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면역체계가 스스로 재정비해서 다시 작동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법을 익힐 때 좋은 점은 바로 생각을 이용해 몸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그저 생각만 하면 된다. 사랑에 빠졌던 때를 떠올릴 수도 있고 재밌거나 즐거운 기분을 주는 영화를 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과 느낌에는 우리 몸속으로 치유의 화학물질을 내보내는 힘이 있다. 이것은 정말이지 희망적인 소식이다. 아마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는 의사 헨리 비처가 195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쓴 용어로 설탕으로 만든 알약을 약이라 생각하고 먹으면 실제로 증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나는 조 디스펜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강력한 현상에 대해 유익하고 깊이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 그 믿음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 자율신경계를 프로그래밍해서 자신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화학물질과 정확히 똑같은 화학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설탕약은 비활성 물질이기 때문에 치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치유를 하는 건 바로 생각이죠. 그가 말했다. 우울증 연구 자료들을 보면 플라시보 약을 받은 사람들 중 무려 81%가 항우울제를 복용한 사람들처럼 플라시보 약물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그들이 스스로 항우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몸과 신경체계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약사들이라는 말이에요. 조의 설명에 따르면 플라시보 효과는 조건화와 기대, 의미부여라는 3가지를 기반으로 한다. 먼저 대상자에게 진짜 알약을 주고 통증이 사라지게 한다. 그들에게 똑같은 약을 다시 한번 주고 다시 한번 통증이 사라지게 한다. 그런 다음 또 약을 주는데 이번에는 이전 약들과 똑같이 생긴 설탕약을 준다. 그들은 반복을 통해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느끼게 만드는 똑같은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플라시보 효과를 만드는 2번째 요소는 대상자의 기대이다. 대상자는 어떤 약이나 치료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시작하고 그가 그 잠재성, 미래의 그 가능성을 선택하는 순간 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 생리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플라시보 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약을 하나 드릴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의사가 열정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통증이 더 효과적으로 사라진다. 의사가 열정적이고 환자가 통증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시작하면 환자의 몸은 스스로 모르핀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플라시보 효과의 3번째 요소는 바로 의미부여이다.
가령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신경세포의 끝에 수용체가 있는데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세로토닌을 이 수용체로 받게 돼 있어. 이 약이 세로토닌을 계속 분비하도록 해줄 테니 그러면 우울증이 사라질 거야. 대상자는 차트를 보면서 왜 자신이 이 약을 먹고 있는지 의미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몸과 작동하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하면 할수록 의미 부여는 더 깊어진다. 제약업계에서 일한 적 있는 유기화학자는 나에게 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해 주었다. 제약회사의 과학자들이 자연에서 식물을 가져다가 100가지 성분을 추출한다. 그런 다음 이런 성분이나 물질 중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가 가령 항염작용의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러면 유기화학자는 그 물질을 가져다가 기하학적 구조를 똑같이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수많은 변형들을 실험해 마침내 원래 성분보다 100배 더 강력한 한 가지 변형을 찾아낸다. 그것이 결국에는 특허를 받고 약으로 만들어진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자연에서는 식물에서 발견된 수백 가지 성분들이 모두 목적에 맞게 작용한다고 한다. 자연계에서 발견된 완벽한 수학적 비율에 따라 한두 가지는 유익함을 주고 나머지는 부차적 손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연은 그런 식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러나 알약으로 만든 화학물질이나 합성물질은 늘 그렇지는 않다. 부작용이 흔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데 특히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했을 경우 그렇다. 게다가 부작용은 애초에 그 약이 고치고자 했던 문제보다 더 큰 피해를 몸에 줄 수 있다. 제약 산업은 영리 목적의 사업이며 건강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들의 수익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돈의 규모가 큰 곳에서는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그만큼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알아야 한다. 일부 비우호적인 연구는 절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그렇긴 하지만 모든 약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일부 놀라운 약들과 진단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다. 감염이나 이미 많이 진행된 질환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과 같은 위급 상황에 진통제라든지 여타 약들이 출혈을 막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응급 상황에서는 일부 약들과 수술적 개입으로 먼저 몸을 안정되고 관리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하며 그런 이후에야 몸이 스스로 자연 치유되도록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만성질환의 경우 여러 해로운 부작용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이 몸의 균형을 훨씬 더 심하게 무너뜨릴 수 있으며 우리는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다. 위기라는 한자는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위험으로 다른 하나는 기회로 해석될 수 있다. 질병이나 위기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할 때의 그 의미를 정말로 아름답게 표현해주는 단어가 아닌가 싶다. 때로 우리는 우주가 슬며시 옆구리를 찔러주는 덕분에 깨어난다. 또 어떤 때는 우주의 강목으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고 나서야 주의를 기울이기도 한다. 어느 쪽이 되었든 성장해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영적인, 때로는 신체적인 연금술의 불로 단련을 받아야 한다. 고대의 지혜 전통 대부분은 음식이 약이고 자연이 건강과 치유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는다. 현대의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조차 위에서 인용한 유명한 어구를 통해 음식의 치유력을 인정했다.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히포크라테스. 생활습관 의학 전문가인 마크 에머슨 박사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식습관을 통해 스스로에게 독을 주입하고 그런 식으로 병을 키워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것에는 청사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 모든 것에 청사진이 있죠. 자연의 청사진, 우리 몸의 설계 청사진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유전자 조작 식품, 화학 살충제, 가공식품, 보존제, 백설탕, 공장에서 기른 육가공 식품 등 우리 몸이 설계된 방식에 맞지 않는 것들을 섭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의 미생물 군집을 죽이고 호르몬을 교란시키며 내장을 자극할 수 있다. 몸은 이러한 문제가 되는 물질들을 최대한 처리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만성적, 반복적인 나쁜 행동들이 몸을 따라잡게 된다. 그는 바로 그때가 임계점이라고 했다. 암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지죠. 심혈관 질환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제2형 당뇨병이 생기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병은 우리가 접해온 해로운 것들, 우리가 스스로에게 행해온 해로운 것들의 총합일 뿐입니다. 우리가 몸속으로 들이고 있는 유독한 환경, 그게 바로 이런저런 질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에머슨 박사의 말이다. 에머슨 박사는 채식 위주의 통식물 식단을 추천한다. 채식 위주의 통식품 식단이란 가공되지 않은 음식, 주로 채소 위주의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지요. 즉 야채와 과일, 통곡물, 콩과 식물, 기본적으로 파이토뉴트리언트와 황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모두 가리킵니다. 먹을거리가 자라난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즉 땅에서 나온 그대로, 자연이 만든 그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자연은 애초에 뭔가를 만들 때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잘 알고 있지요. 우리 몸은 이러한 먹거리들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마무리했다. 유전자적으로 조작된 프랑켄슈타인 음식처럼 유해한 식물이나 독성 화학 물질을 끊고 영양소가 풍부한 채식 위주의 통식품을 섭취할 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몸의 미생물 군집을 먹여 살리고 면역력을 강화하죠. 그럴 때 우리 몸은 그 질병이 걸리는데 걸렸던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그게 바로 치유의 멋진 점이죠. 치유를 도와주는 식습관으로 잘 알려진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과 케토 다이어트이다. 조지프 머콜라 박사의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며 건강한 지방의 섭취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둔 식이요법이다. 이 세 가지가 영양적 케톤 상태를 얻는 데 핵심이다. 이것은 만성질환이나 과체중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아주 좋다. 자신에게 적합한 식단을 알아내기까지는 스스로의 몸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잊지 말자. 우리 몸은 피드백 메커니즘이 내장된 지적 시스템이다. 몸은 항상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주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식습관을 실험해 볼 때 어떤 음식이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그런 다음 여러 계획을 시도해 보면서 그것들이 각각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자세하게 관찰해 보자. 기억하자. 모두에게 들어맞는 한 가지 식단이란 없으니 언제나 최신 유행 식단이 아니라 본인의 몸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자. 저명한 퍼포먼스 코치이자 마음 건축가로 알려진 사상가 피터 크로는 아유르베다의 삼프라푸티라는 6단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불을 예로 들어보겠다. 어떤 남자가 체내에 불이 너무 많이 축적되었다고 해보자. 아마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알코올을 좀 많이 마셨을 것이며 스트레스 수치가 계속해서 높았을 것이다. 이 사람은 신물이 올라오는 트림을 이따금씩 할 것이다. 트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건 체내에 열이 너무 많다는 신호이다. 그 다음 단계는 악화이다. 이제 신트림이 경미한 속쓰림으로 발전한다. 요새는 해결책이 있으니 이게 별로 큰 문제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날마다 제산제를 하나씩 털어놓으면 되니까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속쓰림이 약간 있는 게 정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가? 하지만 사실 그건 애초에 불균형이 발생한 원인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확산이다. 이 사례에서 이 남자가 매운 음식이든 알코올이든 가공식품이든 계속 먹어서 체내에 열을 너무 많이 집어넣고 있다면 이제 이 과도한 열이 퍼지기 시작한다. 아마 이제는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거나 가렵거나 아니면 속이 탈이 나거나 할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국부화이다.
맨 처음에는 신트림으로 시작했던 그 과도한 열이 이제는 체내에서 약한 부분, 건강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찾아낸다. 가령 이 남자가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고, 그래서 무릎에 공을 너무 많이 맞았다고 해보자. 그럼 이제 무릎이 이 과도한 열이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될 것이다. 5번째 단계는 표현이다. 그 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병증으로 표현되고 결국 관절염이 된다. 마지막 6번째 단계는 변형이다. 이 경우에는 이것이 실제로 세포의 조직 체계를 스스로 바꿔서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발전한다. 처음 이 시스템에 대해 들었을 때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피터가 말했다. 이 6단계를 알고 있다면 병을 예방하고 싶다고 할 때 무엇을 방지하겠어요? 과도한 축적이겠죠.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볼 때 가장 큰 축적은 바로 마음 안에 쌓이는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쌓이죠. 경험들이 쌓이고 의심들이 쌓입니다. 난 왜 이게 안 될까? 왜 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지? 왜 나는 일생의 사랑을 못 만나지? 왜 나는 날씬해지지 않지?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 자체가 생리학과 심리학에 연관되어 있다는 게 보일 거예요. 어디서든 일어나지요. 심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또 물리적으로도요. 대부분 사람들의 집 차고에 가보면 뭐가 잔뜩 쌓여 있잖아요. 그들은 5만 달러짜리 차를 밖으로 끌고 나오지만 차고 안에는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죠. 안 그래요? 피터가 주는 선물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쌓아둔 고통과 판단, 트라우마를 놓아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나는 그가 아유르베다의 삼프라프티에 나온 축적이라는 개념을 우리의 영혼과 물질적 소유물에까지 적용하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든다. 다른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 밝혀낸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바로 묵혀둔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처리되지 못한 트라우마가 기와 생명 에너지를 막고 치유를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치유 여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식습관과 운동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야 할 뿐 아니라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트라우마와 부정적인 신념들 역시 놓아버리고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을 샅샅이 살펴볼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더 빨리 낫기 위한 단식. 체내의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말하자면 내가 이 연구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흥미를 끌었던 단식이라는 개념이 있다. 고대의 모든 의료적, 종교적 체계에는 단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특정 영적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몸이 온갖 질병을 몰아내도록 도와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모든 동물은 다치거나 아플 때 본능적으로 단식을 한다. 개든 고양이든 사자든 사슴이든 동물들은 아플 때 먹지 않는다. 풀이나 쓴 약초를 조금 먹어서 속을 비워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 동물들은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아 몸이 자가치유 상태로 들어가게 한다. 켈리 터너는 단식을 우리 몸이라는 오븐의 자동 세척 모드를 켜는 것으로 비유한다. 태국의 단식원에 갔습니다. 암 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갖고 찾아가는 곳이죠. 항암 화학 치료로 쇠약해졌을 텐데 왜 단식을 하려고 하지? 잘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몸이 더 이상 음식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장이 아예 생기를 잃은 상태여서 복구되려면 사실상 단식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일주일 단식만으로도 소화관 쪽에 1년이 걸릴 복구가 이루어진다는 걸 발견합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행해진 연구에 따르면 항암 화학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단식을 할 경우 부작용을 덜 경험할 수 있고 면역 체계가 더 잘 회복된다고 합니다. 켈리 테너에 따르면 사흘간의 단식이면 우리 몸의 주요 장기 시스템이 전부 다 자정 기능을 시작한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한다. 간은 낡은 담즙을 모두 버리고 신선한 담즙을 생산하며 심장도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것이다. 단식이 효과적인 것은 우리가 매일 음식을 소화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의 일과표에서 그 업무를 빼줄 때 우리 몸의 자연 지능은 즉시 그 남은 에너지를 사용해 체내 세포의 손상을 복구하고 독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면서 스스로를 재정비한다.
자연의 치유 선물. 오늘날 모바일 폰이 똑똑해지는 만큼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 것 같다. 플로렌스 윌리엄은 자연이 마음을 살린다 라는 책에서 우리의 불안은 일정 부분 자연과의 연결이 끊어진 데서 생겨난다고 지적한다. 플로렌스는 과체중이나 우울, 외로움, 불안, 비타민 D 결핍이 만연한 것은 전부 다 자연과의 단절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우리에게는 자연과 연결되고 맞닿아 있는 시간보다 홀로 실내에서 인공조명 아래에서 뚫어져라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자연에는 실제로 어마어마한 치유의 성질이 있다.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흥미롭지만 밖으로 나가 거대한 자연과 직접 접촉하면 그 결과는 훨씬 더 놀랍다. 땅에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무제한으로 들어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밝혀냈듯이 맨발로 땅을 접촉할 때 맨발 바닥을 통해 이런 산화 방지 기능이 있는 음이온을 흡수하게 된다. 또한 이런 음이온에는 유리기를 중성화하는 따라서 만성 혹은 급성 염증을 줄일 수 있는 힘이 들어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조상들은 맨발로 걷고 땅 위에서 잠을 자는 등 치유력 있는 땅의 음전화와 생체 정기적으로 계속 접촉해 왔다. 오늘날 우리가 이 중요한 연결을 잃어버린 것이 각종 염증 질환이 증가한 원인인지도 모른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20분 정도 그라운딩을 할 때 건강에 꽤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잠을 더 잘 자고 상처가 더 빨리 낫고 스트레스가 줄고 압력이 즉 혈압이 내려가고 통증이 줄며 당연히 염증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자연 속의 치유자는 단지 땅만이 아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의사인 에바 셀럽 박사에 따르면 나무는 피톤치드 성분을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데 이 성분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불안은 줄이고 혈압과 면역력은 개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은 산림욕이 스트레스 완화, 불안, 감소, 혈압 저하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일상의 전자기기들로부터 떨어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신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유익하다. 산이나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치유에 도움을 준다. 그렉 브레이드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피는 실제로 더욱 알칼리성을 띠게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생리적 요소들이 있지요. 적혈구 세포를 나르고 더 많은 산소를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헤모글로빈이 늘어나는데요. 그건 고지대에서 산소가 적기 때문이에요. 알칼리성이 핵심 요소인 것은 몸이 알칼리성일 때 기회 감염성 바이러스, 박테리아, 감기, 독감 등이 살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영이나 소금물 목욕 혹은 광천수 목욕도 우리 몸에 좋다고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칼슘, 브롬, 요오드, 황산염 등 물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전부 피부를 통해 흡수된다. 이러한 미네랄에는 해독 효과가 있으며 상처를 빨리 낫게 하고 통증을 줄여주고 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고 림프 배출을 자극하고 건선과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을 완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물, 특히 소금물은 그 자체로 우리 몸에 엄청나게 이롭지만 물 가까이에 있거나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좋다. 물 주변의 공기에는 음이온이 가득 들어있다. 음이온은 알레르겐과 병형군에 들러붙어 무거워지게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없게 해 공기를 정화한다. 그뿐 아니라 음이온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역시 밝혀져 있다. 무형의 것을 활용하기. 과학은 영성과 양립 가능할 뿐 아니라 영성의 깊은 원천이기도 하다. 칼 세이건. 요가나 명상 같은 고대의 수행법은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우리 몸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과학은 이제 이런 것이 단순히 영적인 훈련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수량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유익한 생리적 효과가 우리 몸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요가는 균형 감각과 인내심, 유연성, 순환 능력, 체력을 강화하며 자신의 몸과 호흡을 더욱 잘 알아차리게 해준다. 명상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체내의 치유화학 물질을 분비시킨다. 나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명상이 내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핵심은 내가 알아차린 생각들에 저항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저 숨 쉬면서 생각들이 들고 나도록 가만히 둔다. 그리고 고요하게 자신의 만트라나 호흡에 대한 자각으로 돌아온다. 규칙적으로 수련을 해보면 자신에게 무엇이 맞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여전히 너무 바빠서 안 된다고? 규칙적인 명상 수련을 하면 뇌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 한번 투자해보는 셈치고 꾸준히 해보기 바란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대개 그러하듯 훈련과 꾸준함이 필요하다. 의술로서의 상상력,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도 치유와 스트레스 완화, 직관과의 연결에 분명 도움이 되지만 시각화와 상상력을 통해 마음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몸에, 심지어 주변 세상에까지 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많은 과학 연구들을 통해 각종 부상이나 질병, 특히 뇌졸중, 파킨슨병, 척수 손상에서 회복하고 재활하는 데 시각화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닷새 연속 매일 2시간씩 피아노로 5음계를 연주한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서 분석했다. 연구자들은 손가락 움직임을 관장하는 뇌의 부위가 마치 근육처럼 실제로 자라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새로운 운동 기능을 배우거나 연습할 때 우리는 그 근육에 연결된 뇌의 부분을 연습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경 가소성 현상이다. 연구자들은 또 실제로 피아노를 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도 똑같이 그 5음계를 닷새 연속 매일 2시간씩 치고 있다고 마음의 눈으로 상상한 집단도 연구했다. 그 집단의 뇌 스캔 결과는 실제로 피아노를 연주한 그룹의 뇌 스캔 결과와 동일했다. 그 반면 실제로 피아노를 치지도 않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대조군은 그와 관련된 뇌 영역에서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워싱턴 대학교 인간 인터페이스 연구소는 가상현실로 통증을 감소시키는 연구 기법을 개발했다.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가상현실 고글을 쓰고 눈의 나라라는 게임을 하는 동안 상처가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 환자들이 상상 속의 가상세계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음을 보여주었다. 의도 설정의 힘. 요가와 명상, 영적 치유에서는 의도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조 디스펜자는 우리가 새로운 뉴런 네트워크들을 조합해 새로운 배열과 새로운 패턴,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곧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의도를 고양된 감정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미래의 현실을 계속 현재 순간 속에서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 경험의 최종 산물이 바로 느낌 혹은 감정이다. 그 느낌으로 몸은 자신이 그 미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 시간이 가면서 시각화에 고양된 감정이 합쳐지는 이 순환이 반복될 때 새로운 회로가 새로운 방식으로 점화되기 시작하며 우리 뇌는 그 경험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된다. 고양된 감정은 활발하게 지시하며 새로운 유전자를 고르고 있는 몸에게 신호를 보내 몸이 그 사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을 성격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성격이 그 사람의 개인적 현실을 만들어낸다. 감사의 주파수. 감사는 강력한 창조의 힘이자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이다. 듣기에는 그저 좋은 말 같지만 겁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감사의 상태로 들어가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아프거나 통증을 느끼고 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감사하기도 정말 어렵다.
통증이나 메스꺼움, 쇠약해진 몸에 온 신경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긴 하지만 나는 아무리 절망스러울 때조차도 언제나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역시 깨달았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처럼 간단한 일에서부터 시작하라. 감사의 주파수는 단 1달러에 감사하는 것일지라도 100만 달러에 감사하는 것만큼이나 강력하다. 그리고 가치 있는 모든 것이 그러하듯 이렇게 하는데도 역시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 몸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재생되는 상태에 있다. 그렇다는 사실을 갓난아기에서 성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자라고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골세포는 죽고 또 새로 자라고 있지만 뼈 전체가 새 것으로 교체되기까지는 약 10년이 걸린다. 위와 장의 내벽은 날마다 소화 과정으로 소모되기 때문에 닷새마다 새 것으로 교체된다. 그리고 2에서 4주마다 피부 세포 전체가 새 것으로 교체된다. 간은 300일에서 500일마다 새로운 간세포로 전체가 교체되고 적혈구는 약 120일마다 교체된다. 이렇게 낡은 세포들이 모두 죽고 완전히 새롭고 건강한 세포로 교체되고 있다면 왜 우리는 만성적으로 아프거나 병이 드는 것일까? 답은 바로 우리의 의식에 있다. 건강한 새 세포는 우리가 우리 몸과 삶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음 상태, 감정, 믿음에 반응한다. 브루스 립턴이 삶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리고 우리가 세포들을 위해 만드는 내적 환경에 대해 했던 말을 잊지 말자. 만일 우리가 새로운 세포들에게 나는 아파, 나는 암을 앓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간단히 말해서 새 세포들은 그에 맞는 화학물질을 채택하여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간다. 우리는 그런 낡은 이름표를 뜯어버리고 원치 않는 것에 대한 확언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그런 낡은 이름표를 뜯어버리고 원치 않는 것에 대한 확언을 멈춰야 한다. 그렇게 하기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더욱 단단히 굳히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현재 처한 환경에 자신을 동일시하기를 그만두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을 포함해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할 수 있다. 만일 몸 상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거듭거듭 확언하는 부정적인 꼬리표가 매일 몸속에서 새로 태어나고 있는 세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이론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자신의 병을 만성적 질병으로 지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믿음 체계를 도입한다면 그러한 새로운 믿음들이 자연스레 새 세포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 몸은 새로운 이야기를 살아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부정적인 이야기와 고통, 현재의 한계들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사랑과 감사를 더욱 자주 느끼고 더욱 즐거운 기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들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덮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목적을 재조정하고 가슴의 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일하느라, 삶의 책임을 다하느라, 다른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밀쳐두었던 것들을 하라. 너무도 자주 사람들은 생사의 기로에 놓일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스트레스 가득하던 직업을 그만두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다. 또 그때서야 비로소 삶의 조그만 기적들에 감사하고 가슴이 노래하는 일들을 하며 마지막 날들을 충만히 살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낫기 시작한다. 충격적인 병 진단을 받기까지 기다리지 말자. 병 진단을 받고 나서야 내면의 의식을 들여다보고 원래 그렇게 살아야 했던 삶을 살려고 하지 말자. 크든 작든 우리는 날마다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런 선택들을 통해 우리 마음과 가슴과 영을 우리 몸과 연결시키고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지금 무서운 병의 진단을 받았다면 혹은 뭔가 좋지 않은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 아니면 그저 장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최선을 다해 예방하고 싶다면
스스로 고수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고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차려 보라. 시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몸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느껴보자. 마음을 잠잠히 하고 내면의 그 목소리, 바로 당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여 보자. 잊지 말자. 세포들은 당신의 머릿속 생각들을 듣고 있고 당신이 입 밖으로 내뱉는 말들을 듣고 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 보자. 처음에는 우스운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모든 변형의 과정이 그러하듯 연습과 전념이 필요하다. 마음은 부정적이고 두려움에 찬 생각의 굴레로 돌아가기 십상이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고삐를 바짝 쥐고 우리가 원하는 긍정의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 마음을 가르쳐야 한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세포와 몸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 감정은 우리가 실감하는 것보다 신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삶에 그동안 믿어온 것보다 더 큰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책이 당신에게 인체의 초자연적 본성과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놀라운 치유 능력을 새로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기를 바란다. 당신이 내면에서 몸과 마음과 영을 이어주는 전적인 변화를 느끼기를 희망한다. 당신 자신의 영적 여정에서 더욱 건강하고 더욱 충만한 삶을 향해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힘을 얻기 바란다.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들의 장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적들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